2018년 4월 5일 식목일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독서 능력의 발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 능력은 후천적인 그런 능력이죠. 그게 이제 구두 언어하고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구두 언어는 청각에만 이상이 없으면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언어 환경에만 노출되면은 말은 누구든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선천적인 그런 기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말을 일부러 학교 가서 우리가 막 배운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그런데 독서 능력, 읽고 쓰기라고 하는 영역은 일부러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발달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딱 배워서 완성. 이렇게 운전면허 이제 60점 넘으면은 면허 취득하듯이 그렇게 절대적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성숙하고 발달하는 그런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읽고 쓰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나의 후천적인 독서 능력이 발달했는지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지 못해도 괜찮은데 그냥 개인적인 독서 생활을 하려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촉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 독서 능력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의 어떤 성장을 돕고 성숙을 돕고 또 문제 해결을 도우려고 그러면은 이 발달 과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생기거든요. 전략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의 독서 능력이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또 강점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알 수 있다면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섬세한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 능력 발달에 관해서 몇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제가 좀 통합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영유아기 시대, 영유아기의 독서 발달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발달은 순서가 있죠. 순서, 그 순서가 이렇게 건너뛰질 않아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발현되고, 마치 이제 식물이 자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이 처음에는 싹이 트잖아요. 싹 튼 다음에 꽃도 피우고 꽃 핀 다음에 열매가 맺지, 열매부터 맺는 식물이 가끔 있나? 그러니까 그 순서, 그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독서 능력 발달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 하나의 단계가 발현됐다고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이제 같이 수용이 되게 되죠. 영유아기 독서 발달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글렌도만 박사의 기능이 구조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좀 질적인 연구 방법 있잖아요. 실험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아주 섬세하게 학문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연구자가 관찰을 했어요. 그 연구자가 이송은 박사라고 하는데요. 그 논문 이름이 영아기 아동들의 책에 대한 의미 탐색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이 있습니다. 영아기 아동들의 책에 대한 의미 탐색. 2006년에 나온 박사 논문인데, 그 박사 논문에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그 관찰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중심으로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렇습니다. 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2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3살이나 혹은 4살까지도 가능하죠. 이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읽기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읽기 능력이 개발이 되는가 그 단계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단계가 책을 아이들한테 이제 주면은 그걸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감각적 대상으로서의 그림책의 단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아주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책을 주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일단 물어 뜯어보죠. 예, 물어 뜯어보고 예, 만져보고 뭐 찢어보고 뭐 깔고 앉아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장난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녀를 기르면서 제가 이 단계를 정말로 잘 관찰할 수가 있었죠. 어느 날은 책을 그림책을 이제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는요 이게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침발 나갖고 먹었어요 그걸. 저도 아들이 동생 찍는데 먹어버리다 도서관 책을 책 먹는 여우에서 그 여우처럼 책을 먹어요. 그때 구강기라서 모든 걸 다 입으로 가져가죠. 찌는 않더라고요. 먹어버리는데 먹었어요. 침은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이제 소독약이라고 합니다. 침이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침으로 먹죠. 그러니까 이때 단계 아이들은 좀 튼튼한 책, 뭐 헌급책이라든지 좀 너무 책을 신성시하지 말고 마음껏 가지고 놀도록 장난감처럼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까짓 그 책도 사면 되지 뭐. 그런데 그걸 이제 귀하게 모신다고 그냥 계속 손에서 뺏고 그러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거다. 그 책도 가지고 놀아보는 아이가 잘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환경이 되면은.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데 책을 아이들이 이제 넘겨보다가 특별히 이제 그림책인 경우에는 경험적 지식의 탐구 대상으로 책을 인지하기 시작한대요. 다시 말해서 이 책 속에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 책 속에 장난감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 책 속에 있는 그 정보하고 자기가 경험한 지식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아이들이 내버려둬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가 나오면 우리 집도 강아지 있는데 뭐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죠.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 남자 여자는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잘 구별할까요? 우리 남생각이 그림책이 있는데 그 아이는 그 동화책에 애기 엄마 없는 거를 알고 얘기하고 그러게요. 우리는 그냥 스토리에 뭐가 부재한지도 왜 엄마가 없어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한 것과 책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식 탐구와 또 경험적 대상이 되고 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동물들 같은 것도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발현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책을 그 아이가 관계 형성의 매체로서 활용하는 시기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이들의 전형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책을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읽어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줘.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아이, 엄마하고 늘 함께 있던 아이 말고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아이일수록 책의 양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읽어줘. 엄마 지치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교육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의 욕구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은 정서적인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죠. 엄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엄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그 하나의 그런 매개체로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걸 이제
착각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구나.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읽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어린아이 이때 어린아이에게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개념이 있겠어요. 그냥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 삶을 맡겨도 될 사람, 뭐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서는 건 아니죠. 근데 누가 읽어주든지 할머니가 읽어주든지 할아버지가 읽어주든지 유치원 선생님이 읽어줘도 관계가 형성이 돼요. 친밀한 관계가.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양육자들하고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래 관계 형성으로도 책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책으로 놀기 위해서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활동이 없었으나 22개월 무렵부터는 손이 또래의 지지가 있으면 책을 이용한 상징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관찰을 했고요. 책놀이를 손이 또래와 같이 하면서 영아들은 자연스럽게 놀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24개월 무렵이면 또래와 책의 감동을 공유하는 정서적인 행동을 한다는데요. 예컨대 물고기가 엄마를 찾는 장면에서 그림책을 껴안고 또래에게도 그런 행동을 권유하기도 하고 25개월에서 27개월이 되면 책에서 촛불이 나오면 친구를 위해 축가를 불러주는 등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같은 책이 여러 권 비치되면 자동차 책을 가져보면서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 동일한 책을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것을 찾아보거나 어떤 모양 찾기 놀이도 한다는데 집단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 독서, 집단 독서를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을 가지고 관계를 촉진하고 또 우정을 쌓아가고 그랬는데 그만 이렇게 학교 들어가면서 이런 자연스러움이 그만 어색함이 되고 토론하라 그러면은 입도 뻥긋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책이 주어지면은 그 책 자체를 거의 본능적으로 치유적인 매체로 인지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타고난 자가 독서 치유자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대목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면요. 21개월 정도 된 영아는 책을 보며 표정 따라하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감정을 인지하는 놀이를 하였다.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서 달림이 구름에 가리우면 시무룩해지고 다시 나오면 얼굴이 환해졌다. 24개월 정도 되면 책을 보면서 정서적 표현과 놀이가 더욱 발달하는데 등장인물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였다. 25개월 무렵의 영아는 주인공에게 확실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언어와 표정을 곁들여 감정을 표현하였다. 30개월에 이르자 호랑이가 등장하는 책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견뎌내는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른다. 실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교사를 위로해주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거울 독서 있잖아요. 그 거울 독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이제 기르면서 그걸 이제 실제 생활 속에 옮긴대잖아요. 책 속의 주인공의 마음을 읽어줄 뿐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선생님 마음도 이루어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걸 실제 생활 속에 이렇게 옮기기까지 하는 그런 뛰어난 그 자가 치유적인 독자들이 유치원 아이들인데 그 인지개발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능력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개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과정이 영수국에 이제 딱 꽂혀 있으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언어화하는지 그런 그 이쪽 영역, 그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감각, 그 심미적인 능력
이론 쪽은 완전히 방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연구에 기반해서 우리가 독서 치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독서의 능력 있잖아요. 그걸 성인기에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어내서 뭐 시험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즐겁게 읽자는 거죠. 그게 이제 관계의 어떤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또 이 유치원 아이들이 하듯이 이 책을 인지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뭐 비평을 하자든지 뭐 글을 쓰자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유치원 아이들에게 벌써 발현되는 대단히 중요한 독서 발달 단계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가 있다. 인지 개발적으로 독서할 사람은 하고 또 정서적인 영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모여서 이런 방식으로 책을 하고 그래서 책 속에 빠져 죽게 하지 말고 책을 아중물 삼아서 책을 거울 삼아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말로 풀어내보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논문을 보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다 그렇게 어렸을 때 하고 있었던 걸 다시 우리가 발굴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오는데 네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관습적인 읽기의 세계로 입문해 가는 과정이 온대요. 이때 비로소 이제 책으로 다시 말해서 교육의 수단으로 더 넓은 깊고 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인지해요. 이세 전후한 무렵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가리키기, 단순한 명명, 어떤 이름 붙이기, 책 내용을 따라하기, 또 책 옹알이, 구어체로 원본과 비슷하게 애워 읽기 등으로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데 책을 통해서 이제 말도 배우고 어떤 더 구체적인 지식을 이렇게 쌓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그 독서지도, 독서 치료나 혹은 독서 지도나 책을 가지고 뭔가 좀 구체적인 촉진 활동을 하실 분들은 이송은 박사의 그 논문을 제본해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한 사례들이 이송은 예, 이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들어가면 바로 원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송은 2006년도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방향을 잡아도 아이는 안 됐다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이게 막 부족함, 사회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하려고 예쁜 옷을 옷을 타봤는데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좀 여러 번 읽어줄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PPT로 크게 띄워가지고 읽어주고 물어보면은요 아이들 반응도 참 잘해요. 저도 그런 봉사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제 다른 데 봉사이 있는 거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미 원에 있는 아이의 엄마가 와서 봉사하면 다른 아이들이 너무 슬퍼한다 해서 7세예요. 그래가지고 7세 끝나면 저는 한번 읽어주고 싶다 생각했는데 독서 치료가 아니고 그때는 놀이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책,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책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J.W. 어윈이라고 하는 분 독서 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 있어요. J.W. I.R.W.I.N J.W. 어윈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독서 지도론 이렇게 나왔고 본래 이 책의 제목은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 2판 책이에요. Teaching 가르치고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서 지도론
독서지도론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제목을 달고 있네요. 이 책은 이제 전전재 박사의 그 독서의 이해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의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이 이제 그 독서의 그 과정과 맥락 이런 것들을 참 잘 짚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지만 제가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면은 여러분 그 마인드맵이 있죠. 마인드맵에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 독서하는 어떤 인간 있잖아요. 독서하는 행동, 독서하는 인간이 있고 독서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독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행위인가 그런 걸 참 잘 짚었어요. 독서는 굉장히 아주 고도한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다른 동물들한테는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그런 행동이죠. 혹시 저기 다른 동물들이 문자를 개발해 가지고 뭐 책을 쓰거나 이런 건 아직 모르시죠. 아무리 고등한 동물이라도 인간만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AI가 저기 뭐지 알파고가 알파고가 네. 그 아주 독특한 행동이에요. 인간의 독특한 행동.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행위, 그 인간만의 독특한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독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다.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어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런 생명체하고 비교해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만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행동.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인간의 어떤 경쟁력이자 인간의 능력인데 이 독서 행동에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어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신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눈에 초점은 정도로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눈에 초점 못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 지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집중력. 어떤 문자를 해독하고 그 해독한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뭐 요약도 하면서 상상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결여된 사람은 독서 못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성숙이 필요해요. 성숙. 이런 걸 이제 신체적인 준비라고 하고요. 또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정말로 나쁘면은 독서가 안 되지 않나요?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책 읽고 싶은 욕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죠.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피로할 때거든요. 다운될 때. 신체적인 준비.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능이 필요해요. 지능. 책을 읽어내기 위해서 지능. 어느 정도 지능이 딱 떨어져 버리면 독서는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죠. 지능.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과 또 그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 그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배경 지식하고 새로운 정보를 결부시켜내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다 지능의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독서를 하는 데는 정서적인 능력이 뒷받침돼야 된대요. 독서의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 모티베이션. 모든 일에는 다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동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은 동기가 없는 사람, 동기. 비자발적인 사람이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아무리 재밌는 걸 들이대도 다 싫어요. 잠만 자려고 하고. 동기. 독서도 이제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왜 책을 읽어야 되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내적인 동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기를 평생 동안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린 시절에 책을 읽어본 경험이 좋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경험을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수없이 많은 부모들을 가르쳐 보지만 이 경험이 결여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누가 한 번도 자기한테 책을 읽어준 적이 없고 자기 역시 또 재미있게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독서의 어떤 몰입, 밤새워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한마디로 없는 거지.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소설이라도? 예, 밤새워서. 만화책이라도. 예, 만화책이라도. 예. 밤을 꼴딱 세워가지고. 무협지를 빌렸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것만 하다가 예, 밤새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몰입의 경험이 이제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이 독서의 중요성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아셔요. 기가 막히게 아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게 막상 자기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런데 그건 한 1년은 버틸 수 있을 줄 몰라도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막 두세 기르면서 10년간 육아기간이 돼봐봐요. 그 책임감으로 못해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동기는 빨리 벗어나고 싶지. 그 회피 동기지. 나를 유인하는 그런 동기는 아니잖아요. 책임은 빨리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걸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즐기고 싶지는 않죠. 아이들도 금방 느낍니다. 예. 아, 우리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마다 괴로우시구나. 싫어하는구나. 예. 그러면은 우리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책만 안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안 읽겠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부모들을 제가 만났어요.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읽어주는데 왜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겠다고 하지? 이게 아주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애한테 읽어주시는데 엄청난 속도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라라라라 이러면서 그냥 나쁜한데 저게 애가 이렇게 빨리 듣는 그러니까 해치워버리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해치워버리는. 다 읽혀고 가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권수. 네, 권수에 집착. 권수에 집착하게 되고. 정집을 재놓고 1번부터 쫙 이렇게. 네. 근데 더 나쁜 건 이거예요. 좀 그 강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싫어하는데 얘는 안 읽고 싶은데 나는 빨리 해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읽어치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안 들으면 되는데 걔 엄청 열심히 듣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좋을 리가 없거나 아니면 좋은데 우리 눈에 잘못 비칠 수도 있긴 한데 네. 좀 참고 있다면 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이 되죠. 열심히 하고 네. 너무 열심히 듣는데 고통스러운데 네. 계속 돌아가는 거죠. 나의 의무감으로 그 자녀들의 독서 동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그러면은 이제 어때야 정상이냐면은 내가 책을 읽어본 게 너무 행복했어. 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품에 안치고 책을 읽어주고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게 자가생산이 되는 거예요. 쟤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왜냐? 나도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래요. 내가 책 읽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나도 그 책에 빠져버려 그냥. 그림책이지만 우리 어른들 읽기에 너무나 행복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한 번씩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러 들어갔다가 남편이 주로 많이 읽어주거든요. 네. 분위기가 완전 역전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자는 조용한 분위기가 아닐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빠도 공감되고. 예, 그러니까요. 같이 행복한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가 발전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면 좋을까? 의무감을 지우기보다도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은 차라리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무 낮에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도저히 책 읽을 그런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를 내일은 좀 남겨올 테니까 오늘은 자자. 이렇게 하고 거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길게 가야 될 것이니까 이게. 근데 저는 예, 남편이 길게. 그럴 때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 읽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그래서 요즘 앱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 읽는 앱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책마다 맞아요. 창업에 예, 다 예. 그게 있어요. 예, 이게 오디오북 예, 형태로 오디오 진짜로 와이파이 많이 나오죠. 있어가지고 예.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도서관에 불러 남편은 이제 그 와이파이 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그 정도 맞장구 치고 나는데 자기 읽어주려니 글밥만 하지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오디오도 상당히 즐겁게 듣더라고요. 네, 아까 즐겁게 같이 듣죠. 친구가 있으니까 예, 예. 또 많이 좋아하고. 오디오북 참 좋아요. 예, 잘 그리고 또 에너지가 내가 될 때 저 카톡 같은데 녹음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아이디어만 조금 내면은 얼마든지 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독서에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동기가 긍정적인 거, 예,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 이제 이런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으려면은 자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읽어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책을 읽어오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이런 두꺼운 책 못 읽어봐도 괜찮아. 설명을 들으면 되고 또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거 한 서너 페이지만 읽어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내가 반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독서 치료를 통해서 인지를 개발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인 영역 있잖아요. 책에 대한 즐거움, 또 책을 몰입해서 읽어본 경험, 또 듣기 독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읽기는 혼자 읽기는 싫지만 저 사람이 읽어주는 책은 정말 재미있군. 이런 경험을 충분하게 누적해 가지고 자가 발전이 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물론 영향을 미치죠.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문제인데 책의 난이도 또 그 책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 텍스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참 재밌는데요. 누구랑 더불어서 책을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사와 촉진자, 이걸 상황 조직자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책도 이제 그분하고 읽으면은 참 행복하고 재밌는데 어떤 분하고 읽으면은 시험 공부가 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자의 요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제 준비된 사람인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제 이걸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나이하고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서 능력이 나이가 80이라도 1학년 공부를 해야 되는 분이 계시고 중학생이라도 뭐 독서 능력이 엄청 발달해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이제 독서의 맥락 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맥락 요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신체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능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물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텍스트인가 그 텍스트가 영향을 미치고 좋은 책을 고르면은 훨씬 쉽겠죠. 또 누구하고 더불어서 책을 읽는지 그 촉진자 혹은 상황 조직자 그리고 독자 자신의 요소까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서로 얽혀가지고 독서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통해서 좀 독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더라고요.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독서 치료 전문가로서 6번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같은 어린 왕자를 수없이 다른 사람하고 읽었다 하더라도 나하고 더불어서 읽었을 때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촉진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읽기의 과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아까 reading process라고 해가지고, 그 읽기가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눈사람을 뭉칠 때 이제 그 가운데 단단한 걸 뭐 하나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굴리게 되면은 자꾸자꾸 커져서
커다란 이제 눈뭉치가 되는 건데 이분이 이 일개의 과정을 1차원에서 5차원까지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하나하나 벗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는데요. 가장 그 작은 차원 있잖아요. 그 눈뭉치를 뭉칠 때 그 최초의 단단한 거, 그걸 이제 미시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미시적인 과정. 미시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 속에 있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를 말해요. 단어와 문장의 의미, 이걸 파악 못하면 독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잘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 이 단어 뜻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키워드야. 예.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의미가 파악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이제 구조를 분석하지 못할 때 따르는 고통인데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동안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그거 같아요. 단어는 사전을 찾아서 다 뜻을 아는데 문장 전체로는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안 해보셨나요? 예. 그리고 미시적인 선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 문장을 읽었어요. 나는 아주 화창한 봄날 자동차를 몰고 창원에 있는 비전교회에 독서치료를 공부하러 다녀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째로 다 외우는 것은 좋은 독서 전략이 아니죠. 그랬다는 300짜리 책을 읽고 다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쳐내버리고 거기서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독서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핵심을 뽑아주세요. 나는 화창한 4월의 봄날에 자동차를 몰고 화려한 벚꽃길을 지나서 창원에 있는 비전교회에 독서치료를 공부하러 다녀왔다. 짧게. 나는 4월에 자동차를 몰고 창원의 비전교회 독서치료소 다녀왔다. 더 짧게. 나는 독서 치료하러 창원에 다녀왔다. 예. 더, 독서 치료하러 창원에 갔다. 예, 그렇게 하면 더 짧죠. 진짜로 못 시간 지나.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딱 핵심을 이렇게 추리는 능력이 우리가 발달해 있어요. 근데 독해 능력이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은요, 그거 다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경험한 거잖아요. 예, 어려운 단어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다가 주제는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 단위 끊기 이런 것도 이제 미시적인 단계에 속합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보면은 독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화창한 봄날 4월에 자동차를 몰고 창원대로를 지나서 반지동에 있는 비전교회에 독서치료를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 단위로 탁탁탁 끊어지는데 안 끊을 때 끊고 끊어야 될 때 안 끊고 나는 창원에 있는 정교회에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읽으면서 쫙 읽고는 뭐 읽었어 물어보면 그때 읽기 독서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읽었는데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예, 그냥 그 소리만 내는 거예요. 네, 소리만. 예,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읽는 것도 네. 성경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큐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어하고 동사를 찾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 먼저 예. 가장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속된 거. 예. 그 동사에 무엇을 이제 목적 예. 이렇게 영어가 아니면 영어 공부 아니 국어 공부.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 그런데 뒤에가 그래야 있거든요. 그 서로가 관찰을 예. 할 수가 있는 그 본문 자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 영어는 그런데 보통 앞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이야기 예. 우리가 이제 독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독서지도는 아닌데
책을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혀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미시적인 단계에서 고장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 끊어읽기가 안 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낭송 연습이잖아요. 그 낭독 연습 이런 걸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슬래시 음이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말 그렇게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우리나라를 예, 그 영어를 그거는 읽는다 이걸 읽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관찰, 그러니까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의미를 아까 정보 그 아까 목사님이 이게 쭉 문장을 나열했을 때 중요 포인트가 뭐냐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추려서 그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예, 요약 요약이 그걸 돼야 하기 되거든요. 위해서는 가장 예. 중요한. 여기서 고장 나면 요약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돼. 저는 읽기가 어려워서 계속 줄을 꺼왔거든요. 음. 어려운 책은 줄을 너무 많이 맞아요. 꺼더라고요. 예, 이게 줄 꺼서 끊어야 돼요. 좋은 차라리 끊는 게 더 방법인 것 낫겠네요. 지금 저희 애가 성경을 제가 집에서 계속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읽는 연습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해서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맞아요. 이제 1학년이니까. 근데 걔가 지금 읽는 게 이게 끊어 읽기가 안 되니까 요렇게 그냥 가서 읽다가 여기서 끊으면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이 딱 예.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1학년은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은 성경은 아, 어른이 근데 읽어도 그냥 어른이 읽어도 어려운데요. 그래 예. 있죠. 2단계를 이제 딱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예. 여기서 고장 나면은 다른 독해는 나갈 수가 없죠. 이 기초공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정이 오는데요. 통합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 전체를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지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개개의 단어와 문장을 연결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원인과 결과, 이 글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그리고 행간을 읽어내는 것, 말해지지 않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이 글쓴이의 생각, 이런 걸 이제 통합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명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그 영어 시험에서 마르고 닳도록 했던 시험이 있죠. 여기서 it이 뭐냐, 여기서 who가 누구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명사. 그거 여기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인칭 대명사, 뭐 지시 대명사, 이 대명사, 관계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특별히 이제 주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되게 싫어하죠. 네. 그래서 주어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는 뭐 he, she, 대명사를 뭐 이 대명사를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저 밑에 있는데 그 얘가 누군지 알려면 저 앞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인 선생님은 한 바닥에 글을 이렇게 딱 지문을 내놓고요. 그 관계된 대명사끼리 다 연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고장난 사람들을 해가지고 좌우간 이 이치 가리키는 걸 다 찾아서 이렇게 줄로 연결하는 그런 실습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글을 읽어도 어떤 한 문장은 기억하는데 글 전체의 어떤 대지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약이 안 되죠. 이런 걸 통합과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3차원, 세 번째 차원은 거시적 과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건 이제 서사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서사문,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서사문,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읽어놓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 또 글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 글의 또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 어떤 논증글이라고 하면은 글의 뼈대가 있거든요. 이건 작가의 어떤 주장인 것인지,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인지, 또 이 주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박을 하는 것인지,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글 전체 뼈대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정재 박사는 그 스캐닝 리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스캐닝 아시죠? 샥 이렇게 뭘 밀어가지고 이제 그냥 본을 떠버리는 거죠. 그
원동현 박사는 고공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고공.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듯이 숲을 보는 거예요. 이 글의 숲을. 이 고공학습. 그리고 모티머 제이 에들러라고 하는 분은 점검 독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어요. 점검. 그러니까 책 내용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휘리릭 살펴보되 뼈대만 이 구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저자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 이 저자의 어떤 키워드가 뭔지,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구조, 차려보면 알겠죠.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대충 훑어보고 내가 이해가지 않은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이 작가가 주장하려고 하는 개요를 마음속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런 걸 네? 차원이 되게 높은 독서. 차원 높은 독서예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수두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안 돼. 거의 안 돼. 전정재 박사가 이제 이런 이 거시적인 독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자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력으로 읽어내는 독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 한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짐없이 똑같은 속력으로 책을 읽고 있으면은 이 전정재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독서 장애자라고 불렀어요. 독서 장애자. 예, 전략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책을 다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그건 독서 장애에 가깝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내가 취미로 책을 읽는데 이런 점검 독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그런 선별 독서 기술도 있어요. 선별 독서. 내가 흥미 있는 부분만 딱 읽고 재밌었네. 다음에 참고해야지 꼽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제 고급 독서, 이제 학문을 위한 그런 독서라든지 또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독서를 할 때는 거시적인 독서가 꼭 필요하죠. 이런 걸 점검 독서라고 하는데요. 점검 독서 기술이 극도로 발달되면 어떠냐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요약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실험해봤고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라면은 전정재 박사의 독서에 의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의 주제가 파악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요즘은 책 표지에다 다 주제를 선전해요. 이런 책들은 소설이 아니면. 프롤로그 같은 거 보면 네. 요 뒤에다든지 책 표지에 주제 파악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리 독후에서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 쓰였으면 서문에는 반드시 써요. 서문에도 혹시 빠뜨렸으면 1장에서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제 파악 끝.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이 책, 책을 이렇게 볼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성을 읽고 난 다음에 하게 네. 되면 왜냐하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내가 먼저 일단은 이 개념을 일단 잡고 가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다른 거죠. 방향으로 가더라고. 예, 그게 눈덩이 뭉치기 그 독서라고 제가 불러요. 눈덩이의 오늘 눈 얘기 많이 하는데 중심을 중심. 내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굴리면 굴릴수록 정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책에서 읽으면 얻으면 돼요. 그런데 그 기왕이면 이제 뼈대까지 그게 목차거든요. 목차. 책의 목차. 결국은 전정재 박사가 이렇게 두꺼운 책, 400도 가까운 책을 썼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겠구나. 그게 이제 뼈대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독서인데 듣기 하나, 뭐 말하기 하나, 읽기 하나, 쓰기 하나, 4개 뼈대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뼈대가 없는 사람이 책을 읽으면은 내가 이 정보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뼈대가 없기 때문에 앞에 최신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앞에 정보를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 떡달에 떡방앗같이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새로운 떡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옛날 떡은 밀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 독서 기술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은 책을 이렇게 덮는 순간에 읽었다는 느낌만 남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기억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기억력의 문제.
기억력하고 상관없어요. 그 책을 읽는 기술이 아직 거시적인 단계까지 못 간 것 뿐이에요. 그 기술이 발달 안 된 거예요. 그 기억력하고 상관없거든요. 저도 기억력은 그다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력 좋기는 우리 여동생이 뛰어나지. 전화번호를 뭐 수백 개를 잘잘잘 외우고 다니더라고. 그러다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그 기능이 또 이렇게 상실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검 독서 기술을 평생 동안 극도로 발달시키고 있죠. 그래서 점검 요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드는 것이 이 점검 독서 기술의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책에 다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기억 못하는 건 책에 있으니까 제가 1시간 내내 얘기해도 이 큰 틀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3000%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점검 독서가 너무 필요한 상태니까 점검 서적을 보니까요. 진짜 네. 이게 다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서 덮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많이 받는 그렇죠. 거예요. 영양 초과죠. 그러니까 도마는 이만한데 거기다가 자꾸 뭐 이것도 중요한가 봐 저것도 중요한가 봐 그래 너무 재료가 많이 쌓인 거예요.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그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를 다 해야 하는 성격이구나.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깨야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공부를 못했던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래가지고 그걸 뭐 조금만 공부할 거면 가능한데 여러 개를 할 때는 불가능한데 바꿔야 돼요. 제가 독서 지도를 할 때는 이 기술도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책 끝까지 안 읽어보고 요약부터 해오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에다 좀 점수를. 이제 네 번째가 정교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정교화 과정은 예를 들어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도 해보고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도 해보고 배경 지식과 관련 짓기 이건 이제 서사를 읽을 때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전략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 5번째 차원이 참 재밌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과정도 있대요. 그걸 초인지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초인지 과정.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에 맞게 텍스트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독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나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예. 융통성 있는 독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 가지고 모든 독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성찰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지는 않죠.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하죠.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가 잘 돼?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야 이제 독서지도 한 6개월간 공부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는 그 도구를 하나 가지고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도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홈이라도 하나 주고 밭을 매라고 그래야지 생가지로 손으로 매라고 그러면은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에도 도구가 있다. 도구가 보통 우리는 그 연필하고 종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 아이들이 안 쓴대요. 왜냐하면은 태블릿 PC인가? 예, 그거 가지고 하면서 더 이제 좀 생각의 도구가 더 빈약해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연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백지에다가 마음껏 그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낙서하고
실제로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이제 노트에다 쓰는 방법으로 정리했는데 저는 그런 시기를 한 20년 전에 탈피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종종 쓰지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손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하든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바꿨죠. 이걸 활용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게 재미있고 효과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어인의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핵심을 짚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읽으시면 쉽겠죠? 이게 이제 강의의 좋은 점이에요. 제가 이게 혼자 읽고 독해내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저는 10시간 걸렸다면은 여러분 이제 10분의 1로 쫙 줄일 수가 있죠. 핵심 다 얘기했으니까. 이 책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텍스트예요. 뭔가 이 독서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주는 책이죠. 전정재 박사의 독서의 이해와 이 어인의 독서 지도론 이 두 권의 텍스트가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전정재 박사의 책으로 돌아와서요. 전정재 박사도 그 독서의 발달 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의 장을 할애해서 그 독서의 발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어린 시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독서의 세계에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그 발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독서 전 준비 단계가 있어요. 전정재 박사에 따르면은 독서 능력에는 제 1단계가 독서 전 준비 단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독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동기. 아이들한테 너 책 읽어 이러면은 그냥 멘팅이 헤딩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어보게 쉽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우리 촉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재미있는 대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데서 딱 끝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 잘했어요. 아, 그래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이런 게 되게 재밌잖아요. 예. 자기 전에 항상 2-3시간씩 그 얘기 막 무늬무늬던 책이에요. 애들이 막 헐리를 타네. 여기까지 to be continue. 딱 끝나고 자. 그냥 이제 뭐 완전히 거기에 빠져고 애들이 막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연속극 기다리듯이. 기다리듯이. 애들이 막 이만한 책을 사다가 결국 읽고 말았어요. 밤새면서 읽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책을 다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To be continue. 그러면 애들이 이런 것도만 맨날 우리 아들은 연도라서 마법의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감질 때마다 자꾸 조그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엄마 작아지니까 자기가 이게 크지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너무 작아지니까 엄마 무서워 이러는데 부모님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그게 앞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 반응 뭔지 좀 읽어주다니까 애가 한 10장이나 샀나 잠 못 자겠다는데 너무 재밌게 다 읽어줬어. 그걸 지어줘서. 근데 내용이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마법에 설탕 2스푼 뭘 먹었는데 설탕 2스푼. 근데 무서운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근데 그런 모티브구나. 심리가 이해되더라. 자기가 이제 처음엔 좀 그러니 감정이니까 부모가 작아지니까 부모가 자기 눈치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무서워.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아. 그 배경 지식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방법도 이렇게 써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난중일기 우리가 읽을 건데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껍기만 되게 두껍고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책의 역사적인 배경,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면은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나중에 이 책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단다. 만약에 이 책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거야.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마내기 까까마까 오다마 사까마까 비사이로 마까 이러고 있을 거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동기를 일으켜. 백범일지 이거 두껍거든요. 그러면은 백범 선생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책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걸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학교 상황이라면 이렇게도 해보래요. 책의 본문 일부를 읽어주고 토론을 붙이는 거예요. 예. 뭐 내짝국 채영대 여기 딱 발단 부분만 읽어주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이 학교에서 어떻게 됐을까? 너희들 토론해봐. 이런 식으로. 또 특정 부분을 만화나 그림으로 그려오게 해서 어떤 그룹한테 발표시켜가지고 그 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쿤의 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또 뭐 권력 이동할 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쫙 풀어주고 이 책에서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우리가 보면은 되게 섬세하게 발달 안 했어요, 그렇죠? 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촉진자로 누군가에게 책을 읽히는 사람으로 기능하고자 할 때 되게 새겨들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도록 하는 사람이고 책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람이고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도록 성장되도록 자꾸 넛지라고 하는 책처럼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른 사람이잖아요. 독서전 준비 단계 소홀히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읽어주기 단계, 소리내어 읽어주기 단계 이렇게 전정재 박사가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주기 단계. 어떻게 읽어주면 좋다고 얘기하냐면요.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주고 또 언어가 즐거운 걸 읽어주래요. 그 읽어주기에 되게 재밌는 책들 있잖아요.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뭐 이런 책들. 혹은 그 안돼 삼총사. 뭐 안 된다께 라고 하는 책들 있잖아요. 입이 똥꼬에게 이런 책들을 되게 읽어주면 재밌어요. 저 읽어줄 때마다 재밌어서 자꾸 읽어주게 되잖아요. 마치 참 좋은 시를 한번 눈으로 쓱 보고 다 알았어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음미하듯이 언어가 즐거운 책들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책들 그런 걸 읽어주면 좋고요. 독서 수준도 고려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이게 왜 좋으냐면은 듣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아요. 읽어주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도 재밌어야지 계속 오래 가지. 나는 의무가 되고 상대방은 즐겁고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읽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림책만이 아니라 매뉴얼도 읽어주면 재밌어요. 매뉴얼. 레시피 있잖아요. 소리내어 읽어주기. 소리내어 읽어주기 독서는 듣기 독서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고차원적인 독서로 들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읽어주는 독서를 통해서 책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혼자 책의 세계로 전부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이 단계하고 더불어서 서로 읽기 단계가 온대요. 서로 읽기 단계는 이제 나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 늘 듣기 독서를 하던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거 자연스럽게 되던데요.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렇게 하고. 근데 참 기가 찬 것은 글을 전혀 모를 때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경험하셨죠? 그림책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그림 보고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 거짓말했지? 치워.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책 안에 주인공이 입장이 아들이랑 비슷한 딸이랑 비슷한 경우 이거 너가 읽어봐 하고 내가 읽을 테니까 이것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예. 읽고 진짜 즐겁게 내가 또 모를 것도 읽고 엄마 그건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아, 그래. 네, 자기도 그 읽어주고 후렴구가 있는 건 더 좋죠, 그렇죠? 예, 그건 너가 해 이렇게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고요.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 예. 그 서로 읽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이 가이드 리딩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부르는데 가이드가 이제 뭐 안내하는 거잖아요. 안내. 가이디드 했으니까 안내된 읽기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공간에 촉진자하고 한 공간에 있어요. 아이하고 부모나 교사가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아이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예요. 따로따로 독서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딱 막혔을 때 보통 어휘에서 막혀요. 어려운 어휘에서 막혔을 때 언제든지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방해해도 괜찮아. 내 독서를. 제가 이걸 우리 손녀하고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후 시리즈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후 시리즈, 화이 시리즈. 도서관에 있는 거 다 갖다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동서고금의 이제 인물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 물어봐요. 바로. 그러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해주고 만약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이면 인터넷 검색해서 그 용어를 알아봐주고 한동안 그렇게 했더니만은 요즘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별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게 가이디드 리딩입니다. 근데 이걸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 기성세대는 이런 친절한 코치가 주변에 없었어. 사전 네. 읽으라고 사전 그렇게 그 단계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사전 찾아 읽기 단계로 우리는 그렇게 갔다. 바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예. 네. 사전 그 혼자 그건 그 다음 단계 독서거든요. 혼자 읽기는 그 다음 단계 독서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또 바빠서 대꾸도 못 하죠. 예. 쓸데없는 질문 말고 공부나 해라.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가이디드 리딩. 예. 그 사실은 우리 독서 치료도 가이디드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루는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또 그룹으로 토론하면서 그 용어를 정복해가고 그 용어의 힘을 빌려서 나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예, 가이디드 리딩이 이제 그룹으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늙어 죽을 때까지 독서 그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서로 이제 비판하지 않는 그런 독서 그룹. 우리에게 맞는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 되니까. 노인이 되면 책 읽을 필요 없어질까요? 아니요. 좀 나이 들면 더 많이 읽고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많은데 예, 시간도 많은데 돈도 있겠다. 그 많은 시간을 더 네. 많이 나누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돈도 있겠다. 친구도 필요하겠다. 예,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사람 구경만 해서는 좀 비참하잖아요. 요즘 고급 독자들이 그 노인들이 많아진대요. 도서관에서 아예 그냥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글자 책이요. 예. 제가 엄마한테 좀 빌려주려고 했는데 고전 있죠. 완전 고전. 우리 엄마한테는 안 되는 그렇죠.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 큰 글자가 전부 다 난이도가 높은 책들이 전집으로 쫙 꽂혀 큰 있더라고요. 글자가? 큰 글자 큰 글자 어르신용 책. 보통 우리 한 요 정도 예. 나온 책을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 단편부터 해가지고 있어요? 예, 서양 고전까지 쫙 꽂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빌려줄게요. 너무 난이 높아서 나이가 이제 책 읽고 싶어서 많아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단어만 뚫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독서 전략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도와주고요. 글을 읽다가 막힌 부분 그런 것들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 한마디로 말해서 코치와 같은 그런 역할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혼자 읽기 단계가 5단계가 와요. 네, 5단계. 그런데 5단계에서도 도서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혼자 책을 아이들이 읽을 때 어른들이 도움은커녕 방해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죠, 욕심. 이 아이가 5학년이라면은 혼자 책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내 독해 능력을 일치월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6학년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으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1학년 정도 낮은 만만한 책을 집어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혼자 읽으라 그러면 만만한 책을 읽겠죠. 그래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휴식이 되거든요. 예.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책을 읽어버리라 그러겠어요. 그 도전한다 해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수준보다 낮은 책을 읽게 돼 있어요. 혼자 읽을 때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기 배경 지식이 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70% 80%는 이해가 돼야 스스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읽어도 그냥 눈만 가는 거지 그 독서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런데 전정세 박사가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수평 독서 이론을 소개합니다. 수평 독서.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멀리 널리 펼쳐지는 거잖아요. 혼자 읽기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만만한 책을 끊임없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치 그 티핑 포인트라고 그 물이 끓는 그 지점 일어나시죠. 99도까지는 그냥 그 열에 투여한 열에 비례해서 물이 끓어요.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99도에서 100도 올라가는데 깔딱고개예요, 거기가. 깔딱고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야 갑자기 푹 하고 물이 끓어요. 조금씩 높아지다가 물이 끓는 게 아니라 티핑 포인트에 딱 걸려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는데 불을 꺼버려. 그러면 안 끓어요. 그 수평 독서 이론이 바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내기에 만만한 책들을 10권이고 100권이고 뭐 1000권이고 쭉 읽어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물이 팍 끓듯이 독해 능력이 향상돼 버리는 거예요.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레벨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전집 20권짜리를 사면 걔가 1권하고 20권까지 레벨이 같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읽고. 그렇지. 영어의 예. 실력.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있잖아, 빨간 책 기억나세요? 시사영어사 빨간. 예, 빨간 책. 예. 크로바 하나짜리 예. 쫙. 별 하나 뭐 별 두 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예. 그거 많이 쓰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수평됐어요. 그 국어 실력이 제일 그 향상되기 어렵다고 하는 까닭이 그 수평 독서를 안 하고 많이 안 돼서. 그냥 국어 교과서 달달 외워서 그걸 올리려고 그러니까 지문을 살짝 바꾸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답은 독서인 것 같아요. 예, 아이, 맞아요. 모든 근데 것에 모든 의학은 네. 다 그 독서인 것 같아요. 말만 다르지 예, 며칠 원리가 전에 같아요. 친구 고일 아들을 만났는데 그 뭐 잠깐 그 하여튼 그 학교에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그 도서 그걸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모임을 이제 만들고 학교에서 주는 책을 목록을 주면서 이 중에서 골라서 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1인데 내용 거의 철학, 법, 막 전부 다 제가 들어도 그 제목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선택을 못하고 기가 제가 그 책을 제목만 봤어요. 너는 왜 내가 아니고 너인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못 봤어요. 저는 제목만. 그래서 제목만 봐도 골치 아프다. 네, 그랬는데 딴 책은 더 심해요. 무슨 철학이거나 막 완전히 법이고 이러니까 그나마 얘는 이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일반 문장이잖아요. 너는 왜 내가 이게 전공서가 아닌 것 같고 고1인데 그래서 그 팀은 그걸 선택을 했는데 딱 들고 왔어요. 와 놀랐어요.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래요? 고1인데 걔가 책을 좋아하느냐 평소 좋아하는 아이도 아니고 많이 읽는 아이도 아니거든요. 무슨 학원을 다닐 정도 그 정도뿐이지. 아니 학교에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목록 좀 들고 말하고 도대체 어떤 책에서 이 책을 골랐냐고. 그게 인디언 추장들 연설문을 모은 책이라. 네. 네. 그럼 그런 걸 읽으려면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그렇지. 되고 네. 마음에 고1이 이거는 작정하고 애들 책 읽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참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독서 동기를 방해하려고 작정했구만. 애가 질려가지고 한 장도 못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꺼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책을 읽더라도 언제든지 1단계
1단계에서 4단계 어느 단계로든지 돌아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독서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그렇죠. 뭔가 막힌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이렇게 예. 발달이 엄마가 안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순간 들었어요. 아, 집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그림책 하나 들고 와서 엄마 읽어봐 이랬어요. 항상. 아니면 놔두면 엄마 그거 읽으면 괜찮을까 이랬는데 읽어드리고 와야 드리고 되겠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럼 재밌으면 또 보시겠죠. 네. 예, 본인이.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읽어주기 그 2단계를 활용하시면 돼요. 읽어주기 단계. 이게 이제 어린 시절만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성인기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이 어느 단계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읽어주잖아요. 네. 2단계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용어들을 정리해가고 가이디드 리딩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책을 읽으시잖아요. 여기서 읽었다고 치워버리는 책도 있지만은 또 보고 그런 책도 생기죠. 이렇게 발달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한테 화가 났어요. 되게 혼내는 과정에 아들 표정이 너무 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수위가 올라가는데 이 일에 비해서 내 수위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안 멈춰지죠. 한번 화가 났으니까. 그런데 저희 집은 책이 이렇게 2단으로 전시돼 있거든요. 한 10권 정도 전시할 수 있게 표지가 보여요. 그 화를 잘 내는 법이라는 책이 이렇게 벽에 있었거든요. 그 왔을 때 아들이 엄마 화를 내도 돼? 그 제목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잘 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 보고 말았는데 순간 이렇게 평상시에 멈추지 못해. 한 번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를 한 번 올라가면 그걸 멈춘 적은 없거든요.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서 네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엄마 이만큼 화낸 것 같아.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혼내는 수위를 좀 화내는 걸 줄여왔는데 그 책이 딱 보이는데 책이 빨간 표지거든요. 눈에 탁 띄어요. 그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빨리 들면서 책 제목만 봐도 진정이 되나 봐요. 네, 순간 딱 뜨는 순간 아들 보고 엄마가 화를 크게 낸 것 같다. 하긴 그러면서 제 아들 손을 탁 잡았어요. 근데 애는 뭐 내가 말하는 거 뒷동으로 드는 거 같고 표정이 탁 이런 듯 했는데 탁 잡는데 손이 타타타타 떨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너무 무섭고 하니까 있잖아요. 딱 진정한다고 딱 그러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를 잘 낼 줄 몰랐어 이런 것 같은데 네가 저 책 엄마한테 찾아서 그게 경우들을 이럴 때 경우가 있어. 네가 찾아가지고 이거 재밌는 네가 읽어주면 엄마 좀 진정이 될 것 같고 배울 것 같아 라고 제가 막 듣더라고요. 그동안 그 부분이 있었어요. 비슷한 부분.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같이 읽었어요. 나 진짜 부끄럽긴 하던데 같이 읽었어요. 아들은 화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화는 나쁘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나쁜 것일까에 나오는데 팍 폭발적으로 할 때, 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래 할 때, 네. 왜냐면 화가 나오는데 그날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되게 부끄러운데 아들이 읽어주니까 일단 아들은 곧바로 기분이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엄청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난 나름대로 부끄럽긴 했는데 화를 멈춘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네. 멈출 수 있구나. 항상 후회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그러고 나 반납할 거 넣었거든요. 근데 가방에 넣어놨는데 아들 찾는 거예요. 엄마 그 책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소리 사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은 엄마 그 책 읽으려고. 자가치료서네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책 제목만 봐도 네. 그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손녀 키울 때 아이가 나를 미치게 할 때 나 저 제목만. 그 책이 너무 제목이 신선해서 가다 읽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예.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책으로 나올 정도면. 오늘은 이제 독서 능력 발달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거칠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제 지도를 가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전략을 잘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